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23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64명 늘었습니다. 2월 29일 하루 594명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집단 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세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6만 명에 임박했습니다. 미국은 3만 명을 넘어섰고요. 일본도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누적 검사 수는 33만 8천 명입니다. 30만 명이 넘었는데 일본은 지난 22일까지 2만 200명 그러니까 2만 명 조사했는데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베 신조 총리는 처음으로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일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이 아베 수상이 올림픽 연기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제부터 일본에서는 지금 벚꽃 모임이 한창인 시기라서 우에노 공원에 일본 그 상충객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한 3주간 이런 매출 좀 규제를 했었는데 예. 아마 일본 국민들도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역 조치 자체를 아마 긴급 대책에서 이제 장기전으로 조금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결정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예. 시나리오가 준비됐다면 연기로 가는 시나리오가 준비됐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제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올림픽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예. 아마 일본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올림픽 올해 내 중지는 일단은 좀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올림픽이 중지되면 아베 수상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발표하겠다. 그렇죠. 아마도 아베 수상은 최소 연기를 따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 올림픽위원회나 IOC는 좀 부정을 해왔었지만 네. 이미 내부적으로 연기안을 치밀하게 좀 검토를 했다고 보고 오늘 아베 수상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은 이 IOC와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JOC의 의견 일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0일에서 22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이 69%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연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죠. 국민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의 이 코로나 사태보다도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 해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일본이 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고 예. 이제 국민들 중에서 약 70% 가깝게가 올림픽은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지난주에 아베 수상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여기에 이제 완전한 형태라는 연내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일본 정부에서는 좀 이제부터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게 맨 먼저 이게 이제 연기가 되다 하더라도 일본 경제는 엄청 타격이 있다. 예. 즉 일본 경제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취소가 되면은 약 7조 엔, 우리나라 말로 70조 원 정도 되죠. 예. 이 정도 경제 손해가 있다는 건데 아마 연기를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로 손해를 볼 거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먼저 이제 내년에 1년 연기를 하느냐, 2년 연기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교수님 어제 캐나다에서 일본이 연기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연기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한 올림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뉴스에 대한 충격은 없었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오늘 수상의 발언을 거의 뉴스가 속보로 다 다루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 국민들도 대부분 올림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정부가 계속 정상 개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게 일본 내 불안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결정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왜 오늘 이게 결정이 되냐면 일본은 대부분 3월 말까지 연내 회기가 끝나고 4월 1일부터 신년 회계로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번 주 내로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에 4월 회계 속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큰 관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 내로 이미 이거 연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실제 연기도 이 취소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취소를 위한 좀 프로세스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기는 거의 생각하고 있고 이제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일본 국민들은 보고 있군요. 네, 글쎄요. 국민들 내에서는 연기가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긴 하는데 실제 내년 이 시기에 올해 쓰려고 했던 미디어 센터라든지 국제 전시장이라든가 예. 경기장들이 다른 게임으로 다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호텔이라든지. 네. 그렇다면 내년 1년 연기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2년 연기를 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2년 연기를 했을 때 실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일단은 올해 중지 취소가 아니다라는 이런 여론을 아베 정권은 일단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국민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연기될 것 같은데 취소될 것 같은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계속 아니다 말하고 뭐 경기장을 다른 데로 예약을 했다니 좀 국민성을 제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4월 총선용이다 이렇게 선전성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서울지국장 칼럼이 있었습니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요미우리 이 기사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지난주까지는 한국의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일본이 비판이 많았어요. 계속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폄하했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이나 또는 유럽권에서 예. 한국의 모델에 대해서 많이 외신들이 칭찬을 하고 오히려 연구 대상이 되면서 예. 일본 미디어 내에서도 이번 주말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대해서 조금 여기 칭찬을 하는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예. 결국 이 요미우리의 이 보도는 오히려 그런 여론을 차단시키기 위한 네. 하나 이런 여론전이겠죠. 그렇습니까? 저기 일본에서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어떤 의사도 한국한테 뭐 고개를 숙이고라도 정보를 가져가야 된다, 정보를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일본 국내에서 벌써 나고야라든지 몇 개 지역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채택을 하고 있고 예. 일본 정부는 확진자들만 거의 어떻게 될까요? 이 중증 환자들만 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논리를 주장하는데 예. 이미 벌써 세계적으로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조기 진단을 해서 확대를 막아야 된다는 논리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일본 보수 미디어의 논리들을 일반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단계에 벌써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혐한입니까? 왜 한국을 때리고 왜 한국을 희생양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네, 실제 지금 일본 국내에서 보면은 코로나 대책으로는 이미 이 공항에서 하는 미주기화 정책은 실패했고 크루즈도 실패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하나도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것에 비하면 한국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를 들면 올림픽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우월주의라는 식민지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의 의식은 결국 한국을 혐한적으로 폄하하는 것 외에 일본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산케이 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초기 아베 정권이 약 2월부터 3월 말 초기까지는 이 정책을 방치를 했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중국에 대한 배려와 또한 올림픽 때문에 확진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학교 휴교 조치를 때리고 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공항에서 이 어떻게 보면 강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아베 수상이 전면에 나서서 이 비상사태 선언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면서 마치 수상이 전면에 등장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어서 예.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아베 수상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후지 상케이 우익을 중심으로 아베 수상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방식이 조금 일단 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 수상에 대한 지지는 41%로 조금 한 3, 4% 올랐지만 네.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도 60% 이상이 대책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반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거의 미디어들도 일본 정부는 일단은 중증 환자로 확진자를 될 수 있으면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일본은 벌써 도쿄, 홋카이도, 오사카 전 지역에서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클러스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거의 일본 국민들 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4월 중순에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증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오늘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쿄를 록다운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는 부분은 아마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또 지난주 주말에 이 오사카 지사가 예. 일본 정부의 내부 문건이라고 하면서 폭로성 이 기사를 내놨는데 즉 이것은 일본이 4월 초에 지금보다 약 10배 이상으로 이 코로나 환자들이 폭발한다라는 일본 후생 노동성의 공식 문서를 실제 입수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 정도로 실제 일본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폭발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은 국민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뭐 다 모여 있고 클럽 가고 그다음 꽃놀이 가고 왜 이렇게 모여 다닙니까? 일본만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마치 이 코로나 확대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일본 국민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통제하지 못한 이유는 자유롭게 나와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 비상사태 선언이 없어서 그런다. 헌법이 약해서 그런다라는 논리로 몰아갈 확률이 오히려 많고요. 또 개헌으로 몰고 가네요. 결국에 이제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이 실제 코로나 대책에 실패한 것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올림픽이 안 되면은 아베 정권에겐 치명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의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 지금 부각되는 게 7월 올림픽 기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거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요.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소비세가 작년 10월 이후에 10%가 올랐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비세를 5%로 인하한다든지 0%로 한다라고 아베 수상이 이걸 내걸고 총선거를 해버리게 되면 아베 수상이 압승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못했는데 또 압승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개헌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아이고. 결국에는 일본 우익들의 지금 현재 주장하는 목소리 한 가지는 이번에 이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서 일본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사태 선언을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헌법에 비상사태 선언을 명시화하는 헌법 개정으로 가지 않으면 일본의 긴급사태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 우익 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일본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네. 원전 오염수 처리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본의 위기 속에 이거 오염수 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 결국은 그렇죠. 이게 올림픽이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고 방사능 오염 문제도 함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문제는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두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게 한 가지는 아베 정권의 부패 문제, 이 사쿠라 모임, 복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이게 다 사라져버렸고요. 네. 또 하나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문제도 다 사라져버린 게 된 거죠. 예.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긴급사태 선언이라든지 정치적인 속에서 아베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우익들은 정치 디자인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교수님. 예. 일본이 안전한 것 같아요? 한국이 안전한 것 같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검사를 하고 있고,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한국에서는 입원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검사를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병상 입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본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고 한국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8672님, 일본 언론이 일본다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국 언론이 일본스러운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찔러주셔가지고. 위시 인사이드 풀님, 일본 국민도 정신 안 차리면 뒤로 간다. 예. 언론도 정신 안 차리면 뒤로 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확진자 64명 가운데 14명이 해외 유입 관련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된 어제 하루 유증상자 152명이 격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7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20대 확진자가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 감염 증가와 20대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부산에서 전남 구례 산수유 마을에 꽃구경 나들이를 다녀온 60대 남녀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항제가 취소된 진해에도 상충객이 몰려 지자체가 벚꽃 명소를 모두 통제합니다. 정부가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다음 주 전세기를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 탑승을 원하는 교민은 65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불법 제작 유포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 특별조사팀 구축도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5% 넘게 급락해 또다시 1,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26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증권사 등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사업장 운영 중지 등 긴급명령을 내리면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의 인도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청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닥속닥, 속닥속닥.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KBS의 최경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네,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네. 오늘 기자님한테 들을 수업은 뭔가요? 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가디언지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두 아주 유수의 신문사들이죠. 거기에 네. 기고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칼럼 두 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칼럼부터 보실까요? 가디언지에 3월 18일에 기고가 됐는데 마이라나 마추카토라고 런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분 유명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The Value of Everything이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것의 가치라는 그런 책을 지으신 분이죠. 그야 혁신에 관련돼서는 경제학자들 중에 손꼽히는 분입니다. 네네네. 혁신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뺏는 혁신, 착취하는 혁신 있잖아요. 네. 기존의 시장 것을 그냥 먹어버리면서 사실은 혁신이라고 속이는 혁신.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진짜 혁신. 아예 하나를 만드는. 예, 이게 사실은 우버랄지 우리 지금 뭐 타다 네. 뭐 이런 것과 연계돼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화두를 던지신 분이죠. 예. 이분이 3월 18일에 가디언지 기고문을 쓰셨는데 네. 현재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상황 위험한 건 저희들도 다 알아요. 예. 일반 청취자들도 다 아는데 이 석학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예. 정도로 위험하다. 그때 최대 뭐 정확치는 않지만 5천만 명이 죽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염이 전염병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심각한 경제 감염, 금융 감염으로 갈 수 있다. 차단하지 않으면 100년 만에 올 만한 100년 동안 가장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위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정부들이 굉장히 막대한 경기 부양책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합해서 한 5천억 달러 네,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쏟아붓고 600조 원 정도 돼요. 600조 원. 어떤 예. 분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도 계속 쏟아부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단순히 금리 인하고 돈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고리 자체가 지금 끊어진 거잖아요. 예. 경제를 구성하는 게 자본하고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금융위기 하면 돈의 돈이 없어서. 위기였잖아요. 예. 근데 이건 사람이 인적 자원이 가서 일을 못하게 되는 네. 사람의 위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의 노동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네. 그런 점에서는 이 분의 칼럼 내용이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네. 자본주의를 달리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아, 네. 그냥 자본주의를 좀 달리해보자. 이제까지 자본주의는 뭐였냐 그러면 예. 정부가 시장의 위기라 그러면 그 위기 때만 가서 어떤 힘든 기업들을 구제금융해주는 돈을 수혈하는 걸로 예. 그 역할을 마치는 거였죠. 예, 끝나는 거였는데 네. 그게 80년대 이후에 계속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좋아진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구조적으로 지금 자본론을 다시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IMF 환란 위기 때 예. 우리는 어떻게 당했습니까? 우리는 구조조정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어려운 한계 기업들 사실 망해라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예, 다 팔고 다 내주고 그렇죠. 그랬죠. 그다음에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 20% 정도. 예. 지금은 초저금리 정책을 쓰고 통화를 팽창시켜 버리고 예. 0% 금리에 통화 팽창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그냥 덥석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지금 우리만 20년 전에는 그렇게 당했지. 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때부터 자본주의가 대응하는 방식은 돈의 위기는 돈으로 풀어버리는 거였잖아요. 돈으로 받고 하죠. 예. 근데 그 돈으로 풀어버리면서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기업들이 받죠. 네, 기업과 뭐 사회 다국적 기업 그리고 예. 외국에 그래서- 있는 큰 그래서 한 손들. 10년 동안 혜택을 보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근데 또 힘들어졌어. 네. 또 손 벌려. 누구한테 손 벌려요? 정부한테 손 벌리잖아요. 네. 정부한테 손 벌리는 거는 그건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이죠. 우리 돈이잖아요. 항상 국민들이 예. 돈 줘서 재벌 예. 기업들을 먹여 살렸죠. 그렇죠. 위기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 패턴이 맞나? 이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거 뭐지? 그 동안에 그럼 뭐 했냐?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가의료 보건 서비스라는 NHS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에 재원이 10억 파운드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2015년 동안 2015년 이후부터 예.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공적으로 쓸 돈들 정부에서 쓸 돈들이야 할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은 줄어들고 약해졌네. 사적 이익들은 계속 추구했다. 누구 네. 돈으로? 예. 국민 우리 세금,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세금으로. 예. 예. 그리고 나서 힘들어지니까 다시 손 벌린다. 예. 그러면 이 패턴을 좀 바꾸려면
먼저 공익 기업을 우선시했던 지금까지의 경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공익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공익이라고는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속았던 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맥쿼리 기억나시죠? 맥쿼리 기억하죠. 저는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맥쿼리가 8% 정도의 고수익을 담보해서 네. 사실 거기에서 쭉 한 10년 동안 다 뽑아먹고 갔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국가가 개런티 해주는 담보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공이익을 먼저 담보하고 사익은 뒤로 밀리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네. 이게 첫 번째고 R&D를 할 때도 예. 국가 R&D를 할 때도 R&D를 해서 국가 돈이 투입됐단 말이죠. 예. 정부랑 같이 민관 합동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게 기업으로 다 기업 주주에게 다 갔다는 거지. 네. 그거를 공익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좀 이익도 나누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야죠. 그게 이제 영국도 그렇지만 네. 영국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R&D 문제가 똑같습니다. 네. 우리는 20조 원 정도의 국가 R&D인데 네. R&D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그게 이제 제도가 약간 좀 변경이 돼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땠냐면 국가 R&D를 받아요. 네.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세제 혜택을 또 받아요. 기업이. 그렇죠.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국민 예. 세금을 기업이 받아서 뭐 개발에 참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우리보다 국민들보다 훨씬 싼 수도세를 삼성은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저보다 훨씬 싼 그 전기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의 사유화, 부담의 사회화. 네. 예, 이거를 좀 막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구제금융을 할 때 돈을 줄 때도 네. 기업들에게 그런 딜을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돈을 줄 때는 네. 앞으로 니들은 좀 그린 뉴딜 전략, 네. 뭐 친환경적으로 뭔가 좀 이산화탄소 량을 좀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노동자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좀 재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하고 아니 그래서 기업들은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자는 거예요. 약속을요? 약속을 받자. 구제 금융을 네. 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일단 조건을 강하게 달고요. 그리고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예. 그런 주주자본주의에서 전체 그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네.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를 지향해 보자. 예. 이게 이 교수님 말씀이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로 가기 전에 예. 이거 저기 8166님 기업이 수백조 수조원씩 이익 낼 때 자기들 잘나서 이익 낸 것이고 경기 안 좋아서 이익 줄면 정부 탓하면서 손 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예. 마키 7165님 KBS 그 교수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예. 최경영 교수님 아닙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런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초원애비님 이러다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대신하는 시스템으로 구석구석 급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 우려도 예. 일리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칼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으로 넘어가면 전혀 네. 다른 칼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식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은 지금 격리를 하고 차단을 하고 장사 그만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식당 문 닫게 하고. 네.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칼럼이 이 예. 사설이 논설위원실 칼럼인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3월 20일에 실린 거를 보면 네. 조치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2주 정도는 좀 사회적 거리 두자 얘기했는데 예. 지금 벌써부터 불만이 나왔습니다. 예, 불만이 나와서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이대로 가면 경제가 먼저 망가진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예.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 그러면서 야 이거 이 비시 분석을 제대로 했냐. 베네핏과 코스트.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드는 정도의 정책이면 예. 경제 정책이랄지 차단 정책, 억제 정책 이런 전염병에 관한 이거는 너무 심하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힘들다는 식으로 논설위원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는 극복 못한다. 경제적으로. 아니, 이렇게는 먼저 굶어 죽는다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굶어 죽는 게 낫냐? 예. 아니면 그 감염병에 걸리는 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낫냐?
거기와 관련해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논설위원실에 비슷한 칼럼이 또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떤 칼럼이 있냐면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백신과 치료제잖아요. 네. 근데 치료제가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든 이제 무료로 싼 값에 저가에 공급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여야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것은 자본주의 생애에 반한다. 그렇게 되면 벤처 투자가 일어나지가 않고 제약회사가 이익을 담보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그러니까 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이런 확실한 투자가 일어나서 치료제가 개발이 될 텐데 네. 처음부터 기를 죽이는 이런 논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칼럼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원래 뭐 경제지구 경제 이익 이렇게 알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예. 아니 이익 조금만 봐도 다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치료제는 치료제 만드는 역시 이제 미국 자본주의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공화당 색깔이 굉장히 강한 월스트리트 그렇죠. 저널의 시각은 예. 그렇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다양하게 보면서 예.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 현재는 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예. 선택해야 됩니까? 유발 하라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예. 사피엔스. 예, 사피엔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쓴 네. 정말 베스트셀러인데 네.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전체주의적 감시 사회에 살거나 예. 아니면 시민들에게 부여된 사회, 권한이 부여된 사회에 살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어떤 행정, 예.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예. 또 한 가지는 국수주의와 전 세계적인 공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쓴 칼럼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고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공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감염 차단 사례로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유발 하라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유권자들이 네. 충실하게 많이 있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선택한 정부가 그 정부의 전 세계 정부가 서로 공조를 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의 위기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계속 감염병은 돌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전염병 시대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보와 연대, 한국식 이렇게 해결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화두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419님, 위기가 길다 보니 만성화되는 것 같은 국민들의 의식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학원, 교회, 콜라텍, 서서히 가게, 극장 등 집단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으니 집단 코로나 발생이 될까봐 소생은 무진장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주진우 씨가 좀 어떻게 말려주는 역할을 좀 해주세요. 예, 더 크게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콜라텍 안 됩니다. 콜라텍 안 됩니다. 당분간은 좀 쉬어 주십시오. 콜라텍 가서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요. 클럽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톡캐피님, 헬스장도 못 간 지 4주째입니다. 천안 사는데 줌바 댄스라서요. 짜증나요. 이놈의 크레나. 줌바 댄스 안 됩니다. 댄스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혼자 조금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한번 혼자 쳐보세요. 제가 무도 회장 콜라텍 밑에 있는 식당 자주 갔는데 거기 춤바람 난 아주머님들은 식당에서 된장찌개 시켜놓고 혼자서 스텝 밟더라고요. 그게 괜찮습니다. 그거 효과적입니다. 0419님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0419님 학원 못 오는 아이들 집에서 풀라고 매주 우편함에 책 넣고 숙제 책 꺼내면서 아이들이랑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고 학원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9909님, N번방 사건을 보며 다른 일반 남자들의 성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 음담패설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튼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희덕거리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남자들이 이 성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보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살짝 궁금해서 쳐다보는 것도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7K7546-6540님입니다. 복잡한 결제를 거쳐 여중생 실시간 성적 폭력을 주문하고 환호한 25만 이용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네. 네. 그 N번방에 참여한 사람들도 공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따끔하게 우리가 주사를 맞고 가야 이런 사건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퇴근길 정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3번 진출로에서 났던 사고는 해결됐는데요. 여파 더해져서 평촌부터 수리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 시흥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은 하남에서 광암터널 사이와 서안암부터 송파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과 신갈 분기점 사이 막히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교통량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먼저 당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화성휴게소 일대 6km 구간 밀립니다. 비봉 부근에는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매송휴게소 부근과 용담터널 사이 정체고요. 서서울 요금소부터 조남 분기점까지와 금천 일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하굣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님,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15 총선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당 지지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42.1%로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은 33.6%로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상승을 올랐네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4.0%,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을 했고, 정의당은 3.7%로 0.6%포인트 하락을 했고, 아이고. 친박신당은 2.1%로 지난주하고 동일했습니다. 민생당은 1.4%로 0.7%포인트 하락을 했고, 민중당은 1.3%로 0.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공화당은 1.4%로 1.1%포인트 하락을 했고, 무당층은 지난주 대비 2.3%포인트가 하락한 8.6%로 조사됐습니다. 친박신당은 뭐예요? 친박신당은 홍문종 예. 의원이 추진한다는 정당이죠. 공화당도 있고 아직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도 걱정됩니다. 네. 당내 분위기도 좀 침체된 분위기고요. 볼 때마다 마르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단 선거가 가까워지면 네. 양당 구도로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기존 총선에 항상 있었죠. 네, 항상 있었던 흐름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게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비례위성정당을 양쪽이 다 동일하게 추진을 했고, 그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큽니다만 예. 그 비판과 동시에 그게 이제 양당 결집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여론에서 낳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런 논쟁이 생기면 그렇죠. 결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점을 이제 마땅히 뚫고 나갈 그런 마땅한 묘수를 지금 정의당이 못 찾고 있는데, 아무튼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토론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을 지키기가 참 어렵네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삼지대 시장 자체가 실종돼 버렸어요, 이번 선거에.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선거 연대한 꼴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례만 내기 때문에 네. 바람이 안 불죠. 예. 두 번째 이제 민생당이라고 있지만 예. 바른미래의 손학규 예. 당대표 계열하고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렇게 뭉쳤지만 호남 정도에서만 좀 후보들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다른 데는 후보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제 후보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과거처럼 높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삼지대 바람이 전체적으로 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양당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 정당 투표 의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비례연합정당 지금 뭐 더불어시민당인데요. 네, 이름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뭐 이렇게 같이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별도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례연합정당이 38%로 처음 이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교할 수 없었고요. 미래한국당은 29.4%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당 6.1%,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상승을 했고 정의당은 6.0%, 1.2%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이고요. 친박식당은 2.2%, 민생당은 2.0%, 공화당 1.8%, 민중당은 1.4%, 무당층은 10.1%로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당층이 10%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ARS 조사를 해보면 선거 앞두면 한 10% 범위로 줄어듭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그러나 이제 전화면접 조사 상담원이 하는 것은 대개 15%에서 20%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도 정의당 이렇게 또 조금 떨어졌는데 정의당 지역에 가보면 조금 어떤 소리 듣습니까? 저 지역구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정의당의 그 입지랄까요? 정의당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비단 이번 뭐 비례 정당 논란에서뿐만이 아니고 예. 조국 사태 때부터죠. 예. 그때 이제 많은 중간층이나 예. 혹은 더러는 비례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찍어왔던 보수층에서 강한 이제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근데 이런 그 비판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커졌고 또 이번에 비례연합정당 논란을 거치면서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또 정의당에 대한 그 비난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이제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제 그런 프레임에 좀 정의당이 걸린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안 하는 게 선거제도의 취지나 원칙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키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정의당 욕심론으로 예.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프레임으로부터도 정의당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지금 이러저러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효과적으로 좀 뚫어보세요. 극복해야죠. 극복해야 되고 일단 뭐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또 비례대표 출마한 후보들 당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 국민들께 그동안에 정의당이 해왔던 역할과 또 앞으로 정의당이 해나갈 그런 역할을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지지를 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이나 그 진보 계열의 선거 연대는 없습니까? 왜 그 얘기는 안 나옵니까? 불가능하게 됐죠. 이미 뭐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 위성 정당을 민주당이 창당을 했고 소수 정당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마저도 사실상 지금 뭐 거의 형해화시키고 말 잘 듣는 신생 정당 몇 개를 집어넣어서 위성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대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아니 정치라는 게 이상을 쫓는 것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데요. 네.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지키자는 게 이상을 쫓는 건 아닙니다. 네. 저기 미래한국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선교 전 미래 그 한국당 대표가 뭐 한판 뜰 것처럼 온갖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날 경솔했다. 황교안 대표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박형준 이름이 나왔고 박진 의원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두 명을 공식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요청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예. 선거법, 정당법 위반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본인 스스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상황 자체를. 그래도 본인이 정치 안 하겠다고 하고 은퇴하겠다고 한 분인데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결기 있게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아마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선거 이러다 망친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예. 이런 어떤 압박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발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네. 미래한국당에. 네. 그분들을 좀 살려달라. 이런 정도의 그 타협책 아니냐. 이 메시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발굴한 사람 다 쳐내면 본인도 좀 체면을 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성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 박원석 의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속된 말로 꼬리 내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욕심을 좀 내서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뭔가 좀 독립된 그런 공천을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반격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공천한 명단이 전체가 부결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사퇴를 하고 그 뒤에 폭로전을 좀 이어갈 듯 했는데 이 폭로전을 계속하면 이제 공멸로 갈 수 있고 황교안 대표는 저는 선거법 위반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자를 12명을 교체를 했는데 정의당에서 그래서 고발했죠. 네, 고발했습니다. 전후 과정을 보면은 이건 뭐 황교안 대표가 바꾸라 그래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당을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건 도저히 뭐 독립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 활동에 정당 결성과 활동에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산되는 게 마땅하고 저희는 이 문제는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정의당이 지금 6.0% 정당 투표를 하면 네. 받으면 네. 그럼 몇 석을 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무당층이 10%면요. 예. 이 정도 수준이면 한 5석 정도. 5석. 왜냐하면 한 7, 8% 정도로 올라갈 거거든요. 예. 무당파 때문에. 그러면 뭐 3% 미만 정당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 5석 정도 나온다고 봐요. 네. 근데 뭐 지금보다야 올라가겠죠. 예.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네.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그 당선을 그 유력하게 보고 있고 이번에 당선 꼭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전략적 거점인 지역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후보들이 지금 거의 80명 가까이 출마했는데요. 예. 어느 후보는 전략적 거점이고 어느 후보는 뭐 당선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정의당의 말고. 당직자로서 말씀드리면 네, 네. 안 되고 어디가 좀 유리합니까? 어디는 꼭, 일단 네. 우리 현역 의원들 지역이 가장 주목되는 지역이고 네. 또 제가 출마한 지역이 주목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렵죠. 어렵죠. 지금 정의당이 2중 3중의 난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후보들로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심상정 대표 지역에서 심상정 대표가 1위로 올라서는 게 굉장히 정의당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지금 일이 아니죠. 뭐 조사 결과 한 군데 발표됐는데 예, 거기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좀. 네, 형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 10주 만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요. 긍정과 부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긍정평가가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49.3%로 지난주 대비 2.1%포인트가 상승한 결과가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는 반면에 1.2%포인트 하락한 47.9%로 긍정과 부정의 그 격차가 1.4%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지지율이 높고 견고하다는 아베의 지지율보다도 근 10% 이상 10% 높습니다. 35에서 4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베 어쨌든 이게 방역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 평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네, 봐야 그래서 되겠죠. 신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민생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추경이나 그 이후에 제2추경 뭐 여러 가지 재난 기본소득 여러 얘기 나옵니다만 그런 문제를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 지지율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 3,34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별개로요. 더불어시민당 상황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 네. 예,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발족을 했는데 비례대표 명단이 이제 오늘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저녁이든.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예. 셀럽들이 많이 포진되면서 그렇죠.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실. 네, 일단은 뭐 첫 장사는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 잘 팔았고요. 예. 그래서 한 2대1 정도로 그 기존 지지층의 한 20 몇 %는 만약에 그 더불어시민당, 뭐 10 몇 %는 열린민주당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이 10%를 더 얻을 수 저는 있다고요? 10%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이구 박원순 그리고 의장님. 이제 정의당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정의당도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으로 흔히 말하는 다 모아야 하는 대표를 네. 열린민주당이 또 생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찬 당대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당 하나로 비례연합정당 하나로 그 민주당이 받을 의석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두 개로 나눠진 데서 얻을 의석이 많습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후순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앞순서만 있다 보면 한쪽으로 모는 게 맞죠. 네. 산술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10번 이하부터 11번부터 비례대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2개의 정당으로 당을 쪼개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은 3개의 정당으로 당을 쪼개서 선거를 치르는 거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까지. 예. 그러니까 뭐 총선 이후에 뭐 문을 닫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총선 이후에 통합을 하든가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위성교섭단체를 두든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지금 하는 얘기들이야 뭐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일종의 신경전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도 많아요. 결국에는 조국 수호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기 때문에 그게 선거에서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킬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공천 명단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녹색당 미래당 배제했고 처음에 포함시킬 듯 하다가 또 가자당들에서 일부를 배제했습니다. 그 가자당 한 군데는 오늘 튀어나갔어요. 참여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11번부터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을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봤을 때. 왜냐하면 검증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민주당 검증 잣대에 의해서 이 후보들을 그 선별을 하고 또 뭐 투표 그 순위 투표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그런 뭐 비례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미 이제 원칙은 깨졌고 원칙 뒤에 이러저러하게 그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꺼리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론의 눈동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님이셨고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상의 달리기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8116님 중대본이 매일 브리핑하는 거 보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국회도 모든 정당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할 일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게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약으로 하면 대박일 텐데. 네,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이 열심히 할까요? 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서지연 검사였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요 선물 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